자, 우리 책 27페이지에요.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별표 2개만 잡을게요.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당권 득실 변경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가지 조금 설명 하나 드릴 거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라는 게 뭐냐면 대출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약정을 금전 소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거는 왜 잡히는 거예요? 왜 설정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 때문에. 그죠? 네. 우리 사랑하는 사이끼리 저당권 잡아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사랑해 그러면 저당권 좀 잡아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잡는 거니까 우리가 대출도 알선할 수 있다 없다. 네? 대출 알선. 있는 거죠. 네. 대출 속에 은행 알선하는 게 대출 알선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시고요. 28페이지. 제목 판례, 판례 제목에다 역시 채색 한번 해주시고 거기도 별표 2개 잡겠습니다. 유치권의 이전도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핵심을 어떤 권리가 나올지 시험에 나올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데 법률 행위가 존재하면 그 권리는 중개할 수 있다. 근데 법률 규정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중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개념 잡고 계시면 어떤 권리가 나와도 당연히 득점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오시면 이제 중개업과 관련해서 우리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뢰. 두 번째가 뭐를 받아야 되겠죠? 보수.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할 것? 업으로 할 것. 뭐 이런 말. 거기 이제 판례 제목에 보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오는데 판례 두 번째 줄입니다.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행위 뭐 이런 말 나오죠. 두 가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잡아주시고요. 각각 별도 좀 하나씩 치겠습니다. 약속이랑 요구랑. 그러니까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보수를 받기로 뭐 하거나 뭐만 했대.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대요. 그러면 그건 보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백에도 한번 적어놔 볼게요. 뭘 적어놔 보시냐면 무등록으로요. 중개업하면 처벌되죠. 몇 년 몇 천으로 처벌되죠? 3년 3천. 근데 이 3년 3천이 뭐를 해야 3년 3천에 처벌을 받는 거냐면 의뢰를 받아서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했다. 받기로 약속을 했다. 또는 그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는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이건 안 받은 거니까 이 약속이랑 요구랑 이런 말 나오면 이 3년 3천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업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약속, 요구만 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주면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미수라고 그래요. 미수가 뭐예요?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기수가 아니고 미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자, 뒤쪽으로 넘겨 주시면요. 판례 제목에 보면 업으로 한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 업으로 한다의 의미가 첫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반복 계속하여. 그러니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는 채색을 한번 해 주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기는 채색하시고 별 2개 접을게요. 아까 계속성과 반복성이라는 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일회성, 우연성. 이런 표현들이 하나만 나오면 이건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말이든 나오면. 다만 이제 그 판례 제목에 저 왼쪽 보조단에다가 요거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놔 볼게요. 자, 어떤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 자, 등록을 했다면 이 사람 신분이 뭐로 바뀌었죠? 개공으로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첫 번째 알선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첫 번째 알선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거야.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처음 한 거야. 처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신 중요한 건 등록을 했어. 뭐 그러니까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간판도 다 달고 등록을 하고 첫 번째 알선 하나 했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봐야죠. 왜요? 등록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응? 업으로 할 거예요. 이미 업으로 해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업으로 할 거잖아. 그쵸? 이것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그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런 계속성이나 반복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그러니까 횟수, 기간, 태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태양은 모습, 형태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얼마 동안 그런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횟수만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한 번. 처음으로 하는 한 번.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업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1페이지 오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종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 개공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양가로 3번에 보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다가 밑줄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밑에 여백으로 한번 빼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볼게요. 시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언제 도입됐냐면 1985년에 도입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회 시험이 85년도에 치러졌거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신분이 몇 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85년 이후에. 그러면 질문, 85년 전에는, 이전에는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안 했다? 아니면 누군가는 해왔다? 누군가 해왔지. 이게 되게 오래된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85년 이전에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을 옛날에는 중개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뭐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정부에서 공문을 다 보내줬어요. 뭐라고 보내냐면 85년 10월 달에 시험 보니까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들한테 이걸 허용해주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무조건 이거 보셔야 됩니다라고 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합격을 해가지고 종별 변경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근데 시험을 다 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과 말 안 듣고 시험 안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1만 2천 명 정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시험을 아예 안 본 사람들이. 근데 이 중개인 중에서 12,000분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은 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쪽수가 많으니까 어디에 이제 모였겠어요? 12,000명 정도가. 광화문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촛불을 들고 간 게 아니고, 뭘 들고 가셨겠어요, 그분들이. 뭐, 피켓 같은 거 뭐 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하여튼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8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이런 경랑의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혼란한 거를 당시 이제 그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뭐를 계속하게 해달라. 중개업을 해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 맨 밑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칙에다가 붙여준 거야. 뭐라고 붙여줬냐면
이분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 뭐에 상관없이 자격 시험과 관련 없이 앞으로도 쭉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노라 라고 법을 그냥 하나 넣어준 거야. 해서 이 사람들의 근거는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부칙에 있어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이라 그래요. 부칙에 붙어있는 개공이다. 그럼 이제 정리 이렇게 합시다.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은 있는 없는? 없는. 그런데 등록은 있는 없는? 등록은 있는 종별이에요. 희한한 종별이죠. 자격은 없지만 등록은 해준 걸로 간주하는 그런 종별을 부칙상의 개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질문, 이분들이 늘어나는 아니면 줄어드는? 줄어드는 종별이네. 줄어드는 종별. 처음에 시작을 12,000분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5,000분 정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상당수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들이 요즘 통계에 보면 1년에 한 1,000분 정도씩 돌아가신다고. 그럼 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다 돌아가시겠죠. 그럼 다 돌아가시면 이제 뭐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부칙상의 개공이라는 표현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개인인 개공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있다라는 거까지만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4번 용어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고, 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고, 아까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중개보조원 뭐 이거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만 간단히 그 보조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단순한 업무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33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소공의 업무 범위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해놓고 옆에다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와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거 우리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사실 중개업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를 쓸 수 있다는 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 그러니까 소공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시험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소공은 뭐하고 뭐를 쓸 수 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질문,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딱 두 사람만 쓰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 개공과 소공. 소공과 개공 이 두 사람만 쓰는 거죠. 우리 약국에 가면 포장된 약이 있잖아. 이렇게 딱 포장이 된 약. 누가 팔 수 있죠? 약국에 포장된 약을 팔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팔아요. 약국에 종사하는 아무나 판다고.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그 종로에 가면 보령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보령약국을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그 큰 약국인지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약국이요. 우리 강의실 한 2배 정도 돼요. 약국이. 그런데 거기 안에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 약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절반은 약사 가운 입고 절반은 그냥 이렇게 사복 입고 그러는데 그냥 약을 포장된 약을 파는 건 다 팔아. 근데 약을 뭐 할 때? 조제, 섞을 때는 누구만? 약사만.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가 지금 한 50대 정도 됐는데 전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내가 토지 하나를 잘못 사가지고 10억을 떼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기일전 해가지고 난 내일부터 열심히 또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죽고 말겠어요? 죽고 말겠지. 이거 정말 그 남일이라고 해서 이게 좀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격 있는 사람만 쓴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4절 중개대상물. 자, 별 하나만 잡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별 하나만 잡고요. 출제는 회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조문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용어의 정의도 이해가 필요하듯이 중개대상물도 이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법조문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서 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 한번 좀 필요합니다. 법제 3조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물건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는데요. 왼쪽 보조단에다가 물건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처음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돼. 물건. 물건은요,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거든요. 뭐하고 뭐를 합쳐 부르는 말이냐면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자, 물건은 뭐랑 뭐를 합쳐 부른다고요? 동산, 부동산을 합쳐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산의 정의는 뭐라고 내리냐면요. 뭐 이외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중에서 부동산 빼면 다 뭐예요? 동산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를 하면 편하겠어요?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 동산 이외의 물건 이렇게 정의하면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편해하기만 해야죠. 그렇게 하면. 그럼 부동산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뭐라고 정하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는데 얘는 우리 중개사법 정의가 아니고요. 민법 99조 부동산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 거다라고 딱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제외하면 모두 뭐다? 동산이다.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넣어놓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 쓰셨으면 밑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중개대상물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동산을 중개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중개대상물은 모두 뭐 안에 들어가야 돼? 부동산 안에 들어가야 돼. 동산 중개는 그러면 아무나 하나요? 아니면 자격 있는 사람만 하나요? 동산 중개. 아무나 하죠. 우리나라에서 동산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근데 무슨 중개는? 이 중개대상물, 즉 특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격이 세고 한번 잘못 거래하면 큰일 나니까. 자, 여기에 제가 체크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뭐에는 들어가나? 부동산에는 들어가나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를 매년 하나씩 묻는다고. 시험에.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 다음 중 중개대상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위치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서 가까이 동작구청사가 있어요. 그죠? 동작구청사. 저쪽에 있잖아요. 동작구청. 막 그 다 쓰러져 가는 건물. 그죠? 동작구 있잖아요. 그죠? 그 동작구청 청사가 있는데 그 동작구청 청사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근데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작구청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중개하면 안 돼, 이거. 왜 하면 안 될까요? 응? 국유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는 서울시청도 아니고 동작구 소유입니다. 지자체의 소유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자체 소유라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왜? 용도가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노량진 일대가 싹 개발이 되면 청사 새로 만들겠죠. 그러면 신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구청사는 뭐 해도 괜찮아요. 팔아도 괜찮지. 그때는 중개할 수 있어. 근데 현재는 거기 동작구청 청사 안에 가면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팔으면 어디서 근무해?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가 있는 어떤 물건, 그러니까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동산인가요? 청와대 역시 부동산이죠. 그렇지만 청와대도 중개할 수가 없죠. 왜 없어요? 용도가 있으니까. 청와대라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민법이라든가 여타 과목에서 다루어질 거긴 한데 선박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선박은 우리 타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그런 선박을 얘기하는 건데 선박이 톤수가 20톤 넘어가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등기가 되어질 때에는 준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박도
뭐에 들어가냐면 부동산에 들어가요. 예, 그런데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없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제 3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적 거래가 안 돼서 그렇고 얘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개념 정도만 잡고 계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다시 법조문으로 가셔서 시행령 2조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행령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슨령이라고 아까 전 시간에 봤죠? 시행령을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대통령. 저 대통령령에 보니까 다음과 같다 해놓고 1호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 중개대상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임목. 네, 그리고 2호에 보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을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요. 그 밖에 토지에 뭐가 있다고요? 정착물. 예, 그리고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설명을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토지 이쪽이죠. 예, 토지. 뭐 이거 학개론 선생님이나 뭐 말씀하셨을 텐데 토지의 반대말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의 반대말. 토지의 정의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토지의 반대말은 뭘까요? 토지의 반대말. 건물 아니에요. 토지의 반대말을 건물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돼요. 토지의 반대말은 바다. 네. 뭐 여러분 대단한 걸 생각했어요? 네. 그 토지의 반대말은 바다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토지의 반대말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냐면 하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늘은 알 바 아니고 바다 아니면 다 토지다. 자, 그럼 몇 개의 질문을 드려볼 건데 이렇게만 답변하셔야 돼요. 토지다, 비토지다 이렇게만 답변하셔야 돼.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돼. 토지, 비토지. 자, 도로, 토지죠. 도로. 네. 이 건물 깔고 있는 부지. 토지. 예,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하천. 하천. 우리 한강, 청계천, 뭐 이런 거 하천 있잖아요. 토지죠. 왜 토지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입니다. 바다 아니면 다 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속으로, 하천도 물 흘러가고, 바다도 물 흘러가는데, 하천도 그러면 뭐 바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다르죠. 그래서 하천에 흘러가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민물, 다른 말로 하면 단물이라고 얘기하죠. 바다에 흘러가는 물은요. 이건 짠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짠물은 취급하지 않고 단물은 취급한다. 우리가 하천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천 중개해도 됩니다. 사적으로 소유하는 하천 얼마든지 중개 가능하고. 자, 이제 정말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갯벌. 갯벌. 못 들으셨어요? 갯벌. 제가 갯벌이라고 했는데. 네? 갯벌. 토지, 비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비토지. 왜 갯벌은 비토지? 우리 갯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왜 뭐 TV나 이런 거 보면 갯벌 막 다니면서 막 뭐 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조시. 뭐가 들어오니까? 예, 물이 들어오니까 이건 바다로 보는 거예요. 갯벌은 중개하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바닷가. 이거 학개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바닷가. 이제 뭘 말하냐면 바다에 가면 막 우리가 뭐 거기다 뭐 텐트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이런 파라솔 같은 거 치고 뭐 이렇게 바다도 바라보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모래사장. 예. 그 백사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바닷가가. 토지, 비토지. 이건 비토지로 봅니다. 얘는 왜 비토지로 보냐면 여백을 좀 두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건 등록하지 않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연공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 거가 아닌 거고 그냥 국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물건인 거지 이걸 토지 비토지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왜 이렇게 10,000원 주면 뭐 할 권리를 이렇게 주죠? 파라솔 칠 권리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불법이에요? 아니면 적법이에요? 그건 불법이야. 예,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돈 받고 그걸 파는 것 자체는 당연히 불법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자연 공물에 들어간다. 그럼 토지와 비토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건축물 설명을 드릴 건데 건축물은 토지하고는 조금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붕 들어가야 돼요. 지붕. 비를 피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지붕이 뭐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떠 있으면 안 되니까 지붕을 받치는 뭐 기둥, 기둥, 기둥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벽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을 건축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구조물은 건축물인가요? 네, 건축물입니다. 자, 원시인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은 동굴에서. 그럼 동굴은 건축물이다 아니면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 아닌데, 왜냐하면 동굴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지의 정착물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몇 개 그리도록 할게요. 정착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일단 토지가 하나 있다고 치죠. 땅.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한 채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 집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내일 가서 약간 움직이고 그러나요? 아니면 움직이면 큰일 나나요? 큰일 나지. 그러면 이 건물은, 이 집은 정착물이다 아니면 비정착물이다? 정착물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정착물은 집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전체 제가 이제 원을 잡아가지고요. 이 원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3개는 처음 듣는 답변인데. 처음 외국에서 왔죠. 외국에서 온 것 같아. 자, 이 토지는 이상한 답변이에요. 자, 이거 몇 개? 1개 아니면 2개 답변하셔야지, 그죠? 근데 이거를 토지랑 집이랑 1개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몇 개로 보는 나라도 있어. 2개. 우리나라는 이걸 몇 개로 봐? 2개. 이거 우리나라는 2개로 봅니다. 뭐 1개? 뭐 1개? 이 토지라는 물건 1개, 그리고 건축물이라는 물건 1개에서 2개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2개로 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2나라밖에 없어요. 의외로. 이걸 2개로 보는 나라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우리하고 일본 놈들밖에 이렇게 안 봐요.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니 일본 놈들도 따라서 그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의식을 심어줬을까요? 심어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의식을. 일제강점기 때. 그러면 유럽은 이걸 몇 개로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 1개. 1개로 보면 되게 편해요. 왜 편해? 1개로 보면. 그냥 하나니까. 이걸 따로따로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보니까 예를 들자면 등기부도요. 따로 떼야 돼. 등기도 따로 해야 돼. 뭐 따로 뭐 따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같았다가 건물 하나 바뀌었다면, 건물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버린다고. 그걸 5자로 뭐라고 해요?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 그걸 우리 30회 시험에 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쓸데없는 제도거든. 법정 지상권은 폐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폐지시킨다기보다는 관점을 바꿔야 돼. 어떤 관점? 이거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몇 개로 본다? 2개로 본다. 일단 이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는 몇 개의 정착물이 있냐면 1개의 정착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 건물.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건 이제 수목이라고 합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를 수목이라고 해요. 대충 이제 그림 이해됐죠?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원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1개. 1개. 어떤 분은 막 나무를 세고 계세요, 지금. 자, 이거 1개입니다. 뭐 1개? 토지 1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는 별개의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이 수목은 별개의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수목은 뭐로 보냐면 뭐로 볼까요? 정착물 중에서 이게 정착돼 있잖아요. 정착물 중에서 뭘로 보냐면 부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요. 부합물이 무슨 뜻이냐면 붙어서 합쳐진 물건 이런 뜻이에요. 붙어서 합쳐진 물건. 어디에 붙어서? 토지에.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로 봐버린다고. 이거는 1개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집이 아니면 정착물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면. 근데 자, 예전에
조선시대 뭐 이때 고려시대 때 아버지들이 있고요. 딸을 이제 그 출산을 하면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딸 나면 이제 뭐 한 달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몸조리 해야 되니까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들이 딸을 낳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딸 태어나면 꼭 했던 게 있는데 나무를 심었다고. 나무를 심었다고. 나무 식재. 무슨 나무? 오동나무. 오동나무를 왜 심었겠어요? 예? 딸 이제 시집 보낼 때 뭐 짜주려고? 이제 장 같은 거 이렇게 짜주려고. 뭐 장롱도 있고, 뭐 우리 주방에 가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찬장 같은 것도 있고 짜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려고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이. 근데 지금이나 예나 바쁜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쁜 아버지들은 나무를 심을 시간이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놨겠지. 근데 이거를 다 큰 나무를 사면 비싸니까 이렇게 묘목들이 있는 데를 가서 나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이 이제 태어나니까 몇 그루 정도를 사셨냐면 한 두세 그루 정도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만큼을 아버지가 샀으면 이 딸 난 아버지가 이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샀다라고. 근데 어떻게 표시를 했을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들이. 나무에다가. 이거 내가 샀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쳐놔? 새끼로 이렇게 둘러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무 개개에다가 편말 같은 것도 붙여놓기도 하고 또는 나무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 이름을 써놓는 거야. 누구 이름을 써놔? 아버지 이름을 써놓는 거지. 이건 내가 샀다라고. 그래서 나머지가 크면서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내자로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 말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명인 방법은 뭐를 표시하는 방법. 소유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한 그루를 샀대 아니면 여러 그루를 샀대? 여러 그루.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거 몇 개의 물건이 있다고 여러분 답변하셨어요? 한 개. 근데 이건 지금 다시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 안에 몇 개? 두 개. 네. 이제 왜 두 개가 돼버렸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는 물건이 하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한 개? 토지 한 개. 그래서 이제 전체 두 개의 물건이 되어진 거죠. 질문이요. 그렇다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동산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다? 동산, 부동산. 선택해 보세요. 동산, 부동산. 부동산. 왜냐면 이건 정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얘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하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정착물은 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거 말고 뭐 농작물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는데 그건 이제 뭐 학설이 대립하고 뭐 판례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또 판례가 있어서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20개 집단 중개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에다가 가로를 하나만 열어 주실 거냐면 3조 이후에 끝에 보면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요. 네, 가로 한번 열어서 그렇게 써주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을 다시 한번 간단히 읽어봐 드리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쓰신 분들은 칠판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아버지가 무슨 권리를 표시해 놓은 나무죠? 소유권. 네, 소유권 표시하죠. 소유권 표시하는 거 맞죠? 그죠? 네, 근데 가령 이 나무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웬만큼 다 자랐어요. 그럼 이 나무의 가치가 좀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그죠? 예, 근데 뭐 가령 뭐 집안의 가세가 좀 급격하게 기울어서 이 나무를 담보라고 했어요. 돈을 좀 융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소유권 말고 이걸 담보로 맡긴다라는 얘기는 뭐를 나무에다가 잡는다는 거죠? 저당권. 예. 만약에 저당권 한번 잡아볼게요. 이 명의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에다가 소유권은 아버지 이름을 표시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아무 개가 저당권 설정함 이렇게 만약에 써놓게 되면 이게 저당권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저당권이 안 잡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밤에 제3자가 몰래 가가지고요.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예. 그러면 저당권이 잡힌 거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시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소유권만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만 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는 표시할 수가 없는 거야. 저당권은 표시할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의 가치가 막 커지고 집안 뭐 가세가 기울고 하면 이 나무에다가 저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뭐 나무가 막 수백 그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방법을 우리 선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에도 뭐를 해주면 돼요? 등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등기해주듯이. 예? 건축물, 집 등기해주듯이 나무에도 등기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에서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임목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임목. 예. 그래서 이 임목은 뭐된 20개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등기된 20개 집단.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임목 옆에다가 등기된 20개 집단. 예. 등기된 20개 집단이라고 적을게요. 시행령 1호 끝에 보면 임목 있잖아요. 그죠? 예. 임목에다가 등기된 20개 집단. 쓰셨죠? 예. 그러면 이 임목은 소유권 표시하나요? 못하나요? 소유권 표시합니다. 예, 근데 소유권도 표시하지만 이제 저당권도 표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무를 담보로 뭐를 잡을 수 있어요? 저당권 잡을 수 있고 나무를 담보로 해서 대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임목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나무를 중개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중개할 수 있네요. 뭐하고 뭐를 중개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그죠? 예, 임목 뭐 이런 것들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호에 보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이렇게 설명드려야 하는데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산 따라서 뭐가 이렇게 조성되죠? 계곡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물이 흘러가잖아요. 산에서 물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어떤 한 가족이 여기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물놀이를 갔는데 이 집 아이가 그 계곡에서 뭘 하나 이렇게 주워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순간 아빠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가 뭐 주워왔을까요? 금덩어리를 주워온 거야. 이 저 손마디만한 거예요. 예, 어디서요? 이만한 금을 주워온 거야. 어디서 주워왔어? 계곡에서. 그래서 아이한테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계곡에 이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가가지고 그걸 다 주워오는 아버지는 한심한 아버지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사야지. 이거 남만 캘 수 있도록. 근데 일단 땅을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금을 못 발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래를 한 10차를 사가지고 일단 이거 다 덮어놔야지. 계곡을. 왜? 여기 금 있는 거 알면 누가 팔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모래를 덮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를 떼봤더니 등기부를 떼봤더니 국유지인 거예요. 예, 그럼 좋다 말았네. 자, 이게 다 국유지야. 이게 다 국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차선책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가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발견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가한테 가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광업권. 예, 뭐 40년간 채굴 할 수 있게. 뭐 채굴 하려고? 금. 그럼 국가는 이거 광업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이유가 없지. 왜냐면 이거를 누구가 캐도 어차피 다 돈 되고 국가는 거기다 뭐 하게만 하면 돼. 세금만 매기면 국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광업권을 이 아버지가 얻게 되었어요. 그럼 광업권만 있으면 돈이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광업권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 이제 뭐 탐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는 뭐 장비나, 그죠? 뭐 기계나. 그리고 이제 했더니 뭐 한 이쯤에서 이제 금맥이 막 이렇게 매장돼 있으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뭐죠? 뭐 특수 장비, 뭐 굴 파고 들어가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선박 같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예, 선박은 뭐 하려고 필요해요? 그거 이제 광물 같은 거 채굴해서 뭐 수출 직접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 녹이는 어떤 용광로도 필요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은 워낙 비싸니까 수출할 때 뭐도 필요하고요. 항공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 묶어 놓은 거를 내자로 뭐라고 한다? 광업재단이라고 그래. 이걸 하나로 묶어 놓은 거를 광업재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쓸게요. 등기된 기업재산이라고 적겠습니다. 등기된 기업재산. 등기된 기업재산. 등기된 기업재산. 자, 그러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왜 이거를 등기를 했을까요? 이걸 하나로 등기해놨는데 한 개의 물건으로 등기한 거거든요. 네, 그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등기 왜 했을까요?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받으려고? 대출. 돈 빌리려고. 이거 등기 안 하면 대출 안 해주니까. 네, 그럼 자 질문. 여기서 제일 가치 있는 돈 되는 건 뭐예요? 제일 돈. 광업권이죠. 네, 40년짜리 광업권.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를 담보로? 광업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도 되죠. 근데 사실 광업권에는 담보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뭐 해놓는 거야? 등기를 해놓으면 광업권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광업재단에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으로 보고 이걸 우리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업재단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소개하면 우리나라에는 포스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중개해도 돼, 안 돼? 되죠. 네. 공장재단에서 대표적인 기업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죠. 우리 그러면 삼성전자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삼성전자는 그 대충 한 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200억이 아니고 200억 달러, US 달러로. 네.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거 중개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방 해야 되나요?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거 중개할 수 있어, 우리가. 네. 그런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죠, 뭐. 자, 이제 책에서 그 좀 부수적인 거 좀 몇 개 보여드리는데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참고해 보면 일필토지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일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37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3번에 일동 건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거기 일부라는 단어에다가도 역시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37쪽 보조단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지금 두 가지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토지든 건축물이든 이거를 전부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일부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부여도 되지만 일부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전부 거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토지를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과정을 전부 사고팔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려면 분할 등기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거래하는 거는 매매하고 교환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저당권은 무엇 범위와 언제나 동일해야 되냐면 소유권의 범위와 동일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은 조금만 잡는 건 안 돼. 물건 전체에 잡아야 돼.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도 여기에 들어가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하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물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인데 대출을 해주려고 해.
근데 1층만 저당을 잡을 수도 없지만 1층만 저당을 잡으면 무슨 불편함이 생길까요? 이 건물이 통으로 한 사람 거거든요. 근데 이걸 1층만 저당을 잡으면 무슨 불편함이 생겨? 만약에 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잡아서 대출을 해주면 무슨 불편함이 있을까요? 이제 이 건물 대출해주고 돈 안 갚으면 경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1층만 경매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저당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전부. 저당권은 항상 소유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든 건물이든 일부여도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일부에 거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임대차. 임대차 같은 건 일부여도 상관없죠. 그죠? 예. 자, 그러면 1층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층만 임대차 하는 거?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용의권 설정 계약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나중에 다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용의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용의권. 이 이게서 용자는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사용. 그 다음에 익자는 수익한다는 뜻이에요. 사용 수익을 하는 권리. 우리 왜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지상권. 들어보셨죠? 대충? 예. 그 다음에 지역권, 뭐 전세권, 뭐 이런 권리들을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설정하는 거는 꼭 전부일 필요는 없고 일부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토지랑 건축물은 전부여도 되지만 뭐여도 괜찮다? 일부여도 괜찮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예를 한번 다시 볼게요. 광업권에서부터 이거 다 묶어가지고 몇 개의 물건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한 개. 근데 이거를 한 개로 묶어 놓고요. 이 광업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요 특수 장비, 뭐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는 특수 장비를 하나를 몰래, 누구 몰래? 저당권자 몰래 분리해서 거래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당권자 몰래 말하자면 팔았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거래하는 게 안 돼요.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광업재단, 뭐 공장재단, 임목 이런 것들은 일체로만 거래해야 돼. 일체로. 그 등기된 단위대로만 거래해야 되고 이 토지랑 건축물은 일부여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6페이지 쪽에 판례 제목에 보면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대토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노량진에 뭐 한다 그랬죠? 여기 노량진을 대충 한 요렇게 한번 섹타를 한번 그려보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재개발을 한다 그랬죠? 재개발을 하면 여기 이제 뭐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냐면, 자, 그냥 이렇게 단독주택을 하나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여기에서 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땅, 그냥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토지 중에서는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제법 많으냐면요. 이렇게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도로. 자, 여러분 제가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아이템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매주 경매를 해요. 근데 여기 그 노량진 동작구잖아요. 여기에 그 법원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이에요. 그 이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물건을 쭉 검색하다 보면 노량진에 도로가 경매에 나와요. 근데 이 도로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냐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가 경매에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가 다니거나 막 이런 도로인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어. 사도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게 경매에 나온다고. 근데 이 도로는 집을 못 져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도로니까. 도로에다가 집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건축 허가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경매에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한 1억의 도로가 경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유찰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비싸게 팔을까요? 유찰이 된단 말이야. 이거 사서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서 낙찰을 받아서 한 뭐 6번 정도 유찰이 돼서 사 놓으면 뭐 할 때 좋아요? 재개발할 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고요. 이걸 다 갈아엎어 볼게요. 재개발이라는 거 갈아엎는 거니까. 싹 갈아엎어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집 갖고 있던 놈, 뭐 상가 갖고 있던 놈, 도로 갖고 있는 놈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뭘로만 평가해? 면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 예? 어차피 다 똑같은 거야.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굳이 뭐 그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도로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예. 이런 거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도움돼요. 물론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 이게 이제 현금화 시키려면. 예.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원래 갖고 있던 사람 중에서 다양한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다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지면 뭘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놈이 있겠어요, 이제. 예? 아파트 하나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놈도 있겠고, 또 어떤 놈은 또 뭐 하나 달라고 할 수도 있겠어. 뭐 상가 하나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가령 그 중심 상업 지역 정도에다가 뭐 하나 주세요. 토지 하나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 토지, 땅. 예. 그러면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대토권이에요.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거 하나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만 그렇게 잡으세요. 대토권은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게 확정되어야 해. 어디에서 뭘 받을 건지, 토지를 받을 건지, 뭐 건물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에 보면 세차장 구조물 관련해서 5번째 줄 정도 넘어가다 보면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내의 지붕을 덮으며 지붕과 지붕 사이에 차량이 대다는 쪽을 제외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해가지고 구조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해체하면 쉽게 뭐가 가능하므로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2개 잡을게요. 이 세차장이 시험을 되게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례의 취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령 그 볼트 너트 방식으로 뭘 만들었대요. 구조물을. 네, 그럼 그게 너트만 풀어버리면 해체가 용이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미분양된 현존 아파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간단히 적어 놓을게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하는 건축물도 있지만 장래의 건축물도 있어요. 우리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현존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건물도 있지만 장래의 건축물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양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입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거 수업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리긴 할 건데 분양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 넣어서 만든 권리를 분양권이라 그래요. 통장. 무슨 통장? 청약통장. 그 다음에 입주권은 이런 거.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를 입주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시 통장을 넣어서 만드는 권리가 분양권. 그 다음에 기존의 부동산을 주고 가져오는 권리를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고 법으로 따지면 얘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요. 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아요. 우리 공법 시간에 다시 법쌤이 얘기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쭉 다 드렸어요. 네, 다 드렸고 41페이지 쪽에 잠깐 넘어오면 아까 공장재단은 등기된 기업의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그 박스 안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뭐 심지어는 니은번에 보면 전봇대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대. 전봇대도 돈 되나요? 전봇대가 돈이 되는지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전봇대.
아니 전봇대도 막 수만 개 있으면 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다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면 선박 같은 거 있죠, 그죠? 예, 선박 이런 것도 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읍번에 보면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다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공장재단에서 가장 돈 되는 건 지식재산권인데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뭘까요? 특허권. 거기다 적을게요. 특허권. 예. 공장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허권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43페이지. 맨 위에 광업재단 박스에 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 쭉 있는데 거기 보면 6번에 보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거 있죠? 예, 예, 그 지식재산권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가장 돈 되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업권. 예, 예, 그런 것들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잠시만 쉬어가지고요.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돌발 퀴즈를 또 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돌발 퀴즈 내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앞으로 2달 동안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러죠. 뭐 저 받으셨어요? 당첨되신 분 없어요?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예. 뭐 계속 한번 참여해 보세요. 뭘 줄지는 모르겠으면. 예, 아무튼.